자, 작년 거 11월 첫 번째 비문학 지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과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을 친구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용어들이, 보험 관련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보험 관련된 용어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 잘 정리하면서 한번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단부터 보면,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가입자 측에게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래. 이런 보험이구나. 그래서 손해보험의 정의, 개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 화재, 도난 이런 걸로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손해보험이고, 오늘날 우리 생활과 당연히 가까운 곳에 있네요.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 손해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2문단으로 가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피보험자. 여기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피보험자라는 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야. 그 다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보험자야. 보통 뭘까? 보험? 회사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이야? 모르지, 더 밖에. 근데 보험의 목적이라는 거는 보험 사고의 대상이래. 그러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사고의 대상에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더 보면 손해보험 계약은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한대. 그래서 손해의 전제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된대. 보험을 할 때 경제상 이익을 가져야 하고 이거를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거구나. 위에다 표시할 게 매출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사고의 대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어. 시가 100원짜리 주택이 있어. 100원이야, 이 주택을.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불이 나서 주택이 다 탔어. 전수한다, 다 타는 거잖아. 다 타면 100원이 없어지잖아. 이렇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 이익이다. 여기 제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네. 그치?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구나. 그 다음, 피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은, 그치?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뭐, 화재라든가, 혹은 교통사고라든가, 도난이라든가, 이런 피해로 잃어버리면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 안 해줘야지 맞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담보로 보험을 들어요. 그치? 난 보험 계약이 도박처럼 될 수도 있고, 그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 가능성도 생긴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지만 손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문단에는 일단 피보험자가 무엇인지, 보험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면 피보험 이익에 해당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3문단으로 가면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대요.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나 봐. 첫 번째,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된대. 그치? 아까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이 객관적으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만큼을 보상해 주는 거니까. 따라서 개인적, 정신적, 도덕적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소중히 간직한 나의 일기장. 나한테는 소중하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나?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적법한 이익이어야 된대. 불법이면 안 되나 봐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번 조건은 1번하고 맞물리는 거지. 객관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하는데 그 가치가 계약 체결 당시에 객관적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적어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문단으로 가면, 사문단은, 자,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데, 실손보상 원칙? 실손보상 원칙이 뭐지? 여기 나오네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보험을 통해서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건 허용되지 않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대. 손해보험을 통해 피보험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게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득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실손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막고 보험 범죄를 방지한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 100원짜리 집이 있었잖아, 시가. 100원짜리 주택을 불이 났어. 응? 불이 났어. 100%다 전소했어. 그러면 1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만약에 100원짜리 집인데 불이 나가지고 50%가 불이 탔어. 그러면 얼마만 보상해 준가? 50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보험을 통해서 그 이상의 어떤 내가 원래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없대요. 그다음 오문단으로 갈게요. 자, 오문단 가면 이제 여기에 용어들이 집중돼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험 가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험 가액은 피보험 이익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의 이거예요. 아까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뭐야? 내가 보험 사고를 통해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거였어. 아까 그 주택 같은 거잖아. 근데 그거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에. 근데 아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되려면 애초에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보험금의 형태로 부담하게 되는 보상 책임의 법률상의 최고 한도액이다.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이득금지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집값이 올리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이거는 뭐라고 하는데 보험금이라고 하네. 보험금액.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가 이 계약을 하면서 얘한테 너 이거 하면은 최대 이만큼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금액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야,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거고, 정해지고 보험 기간 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험 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처음부터 약속을 한 거고 그 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보험 금액은 약속한 금액이었어.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 응.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정의랑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 금액은 그 내가 줄 보험금 중에 최고액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최대 이만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내가 이 집을 가지고 100원짜리 집이야. 그럼 보험 가액이 100원이지. 예를 들면 내가 가입했다고 할게. 그 주택 100원짜리였지? 100원이었어. 그러면 얘는 보험 가액은 얼마야? 100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 보험회사한테, 나 100원 전체를 보험 금액으로 최대 가격으로 했어. 그러면 보험 금액도 100원이 되겠지. 그쵸? 근데 내가 그때 불이 났는데 50%만 탔어. 그러면 보험금으로는 얼마를 받는 거야? 50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보험사가 주는 금액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만큼 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게 아니니까 보험 금액은 보험금의 최고 한도라는 의미만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 원래 보험 가입 주택이 100원이라고 해도 이 보험 회사에서 같이 가입할 때 보험 금액 자체를 꼭 100원으로 안 했을 수도 있지. 800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요 금액들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액, 보험 금액, 보험금 요거를 구분하면서 가겠습니다. 다음 6문단으로 가면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치? 방금 얘기한 게 그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의 가치가 100원이라고 해서 꼭 보험 금액도 그 최고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면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걸 뭐라고 하는데 초과 보험. 더 높을 수도 있나 봐. 그래서 이 초과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했어. 시가 100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금액 200원으로 해서 가입한 화재보험이 그 예이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지. 원래는 100원짜리인데 어떻게 그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보험금액을 보험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만약에 이 사례에서 건물이 100% 손실을 입었어. 그러면 얼마나 지급한다? 원래 100원이니까 100원만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도 얘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100% 보험계약 체결 당시엔 초과 보험이 아니었으나 보험 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원래 100원짜리 집이어서 100원으로 가입을 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떨어졌어. 그래서 80원이 됐어.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초과 보험이 되잖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더 낮아졌어요. 원래는 똑같았는데. 그런 경우 여기 볼게요.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초과보험 계약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의도적인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에서도 단순한 초과보험이라고 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감액을,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 보험료의 감액을 각각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그 보험 금액을, 원래 보험 금액이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지?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어, 너 이게 너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은 이것 좀 줄여줄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보험 계약자도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내가 내고 있는 그 보험료 있잖아요. 그 보험료도 좀 줄여주면 안 돼. 왜냐면 이 집의 가치가 떨어졌거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초과 보험을 체결한 경우, 일부러 몰래 이렇게 했어. 그런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초과 보험이라고 해서 그거 전체를 뭐 한다? 무효로 본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초과 보험이라는 건 뭐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거야. 보험 금액은 뭐야?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최대로 얼마 받겠다라고 약속하는 금액이고, 보험 가액은 내가 잃을 수 있는 그것의 최대 가치였어요. 됐나요? 근데 그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가격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초과보험이 된 경우는 단순한 초과보험이고 서로 조율이 가능하지만, 내가 일부러 가입했을 경우에는,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이 되고 무효가 된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질문단으로 갑니다. 한 명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피보험 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관해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대. 이런 경우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의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가 있었잖아. 아까 그 주택. 그 주택으로 같은 보험 사고에 관련하여 여러 보험회사랑 계약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그 각각의 보험회사랑 가입한 최대의 금액들, 그 보험 금액의 합계가 보험 가액, 원래 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복보험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때 중복보험이 되려면 각각의 보험의 목적이 같아야 되고 보험 기간도 같아야 된대. 그래서 중복보험은 초과보험과 유사하게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을 의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보니까 중복보험하고 초과보험은 의도성 여부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은 그 역시 똑같이 뭐야? 무효가 돼요. 근데 단순한 중복보험 의 경우에는 각 보험자가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지지만 그 보상액은 각각의 보험 금액으로 제한된대. 예를 들어 이런 거 고맙죠. 보험 가격이 계속 이 100원이네 얘도. 100원인 건물에 대해 각기 다른 세 보험자와 보험 금액을 각각 100원, 60원, 40원으로 계약을 했어, 화재보험을. 그랬을 때 각 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입 당시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져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가액 100원인 건물인데 일단 이게 왜 중복보험이지? 이걸 합쳤을 때 어떻게 돼? 이 금액이 200원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보면은 보험 금액의 합계인 200원이 보험 가액 100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얘는 중복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00% 손실 입었어. 그러면 이 피보험자는 100% 손실 입었으니까 총 합쳐서 이 세 개 합쳐서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100원을 받아야 된대. 그런데 여기 비율을 봤더니 100원, 60원, 40원이었어. 응. 그럼 얘 몇 대 몇이야? 5대 3대 2의 비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다시 100원이 될 수 있도록 자기네가 약속한 이 보험 금액 있잖아. 이 내에서 이 비율에 따라 나눠서 돼. 합치면 결국 얼마만 주는 거야? 총 원래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100원. 원래 100원짜리 집이었고 100% 손해를 입었으니까 100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세 개 보험사가 같은 비율로 나눠서 원래 본인이 했던 보험 금액의 비율대로 낸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번부터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 나오고 하니까 뭔가 다른 유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이 1번부터 5번이 본문에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가면 손해보험 계약이 초과보험인 경우는 어떤 때인지. 초과보험 어디 나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어, 육문단에 나왔었어요. 그치? 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것까지 뭐 단순한 초과보험이냐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육문단을 통해서 20번에 1번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 2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실손 보상 원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손 보상 원칙은 4문단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실손 보상 원칙은 손해보험 계약에 도박화를 받고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대로 나와 있네. 다음 3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피보험자 각각 무엇인지 이거 처음 부분에 나왔었죠. 이 문단으로 가시면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보험자라고 해서 각각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보시면 20번에 3번도 확인 가능. 다음 4번 손해보험 계약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그 다음 5번 손해보험 계약에서 정신적, 도덕적 이익이 피보험이 이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그거 어디 있었지? 3문단에 피보험 이익이 뭔지 피보험 이익의 요건 나왔던 부분에 있어요. 얘는 뭘 가져야 된대? 금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는 20번에 5번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거는 4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넘어갑니다. 21번.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그치, 이 피보험 이익이 처음에 이 문단에서 조금 헷갈리게 설명이 돼 있긴 했었어. 어려웠어. 그다음 1번.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 초과보험으로 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여기 보면,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네, 그럼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21번에 1번 맞고 그 다음 2번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될 수 없대. 맞나요? 여기 보면은 이 문단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뭘 가져야 된다?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맞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21번에 2번도 맞고. 다음 3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른 손해보험 계약은 중복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맞나요? 여기 보시면 중복보험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피보험 이익. 그지? 그 다음 동일한 보험사고 해서 여러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일단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르면 동일한 게 아니니까 얘는 중복보험이 될 수
없어요. 중복보험에 대한 개념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21번은 3번도 맞고, 그럼 4번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대상에 갖는 경제상의 이익이다. 이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단에서 설명했던 것과 짬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치? 봐봐. 일단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면서 보험의 목적이 뭐야? 사고의 대상이야. 그러면 피보험자는 사고의 대상에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일단 이렇게 되지. 응? 그 다음에 경제상의 이익이라는 것도 어디 났지? 여기 손해 전제로서 보험 목적의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게 피보험 이익이다. 설명돼 있으니까 얘랑 얘를 짬뽕해서 지금 뭐 한 거야? 요 설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에 경제상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피보험 이익이라는 거니까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21번의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가치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피보험 이익으로 인정된다? 인정 요건으로 내려가 보면 아니죠. 마지막을 보시면 계약 체결 당시에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확정. 그러니까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약 그때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확정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요걸 봤을 때. 자,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은 A 부분으로 갑니다. 다음 1번.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맞나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 건 뭐야? 보험 가액이라는 거는 뭐야? 내가 이제 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손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의 객관적인 금전적 평가액이 보험 가액이었어요. 맞죠? 응? 그 다음 보험 금액이라는 건 뭐지?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한도액. 응? 자, 그 다음 보험금은 뭐였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에요. 자, 그럼 1번.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지. 맞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어차피 손해보험이라는 거는 100%만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 이상 안 줘.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보험 가액 초과할 수 없지. 그 다음 보험 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지. 보험 금액은 보험금을 주는 거를 이제 보험 계약을 할 때 최고 한도액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다음 2번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그런 얘기가 있었죠. 보험 가액은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어. 근데 보험 금액은 뭐였지?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고. 맞죠? 그러면 이번에 보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한 거는 맞아요? 들려요? 틀리지. 보험 가액은 오히려 바뀔 수 있고 보험 금액은 변동될 수 없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응? 그다음 3번 보험 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그치 나와 있어요. 그치 여기 이득금지의 원칙과 관련해 피보험자에게 이득이 생겼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가? 보험 가액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22번에 3번도 맞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 4번 보험 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 보험 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 약정에 있고 맨 처음에 정의한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다음 5번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 금액을 약정했더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하는 거? 아니지. 그것도 마지막에 나와 있죠.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항상 보험 금액만큼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22번에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치? 이런 문제들이 이제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보기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랑 관련되는 건지를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보면 갑은 2년 전에 시가 1,000만 원 건물 X. 야, 자, 그럼 이 시가 1,000만 원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보험 가액이 되겠네. 맞나요? 보험 가액이야. 그때 당시 가입할 당시에 보험 가액이야. 근데 그때 X에 대해서 같은 건물에 대해서 보험사 A, 보험사 B에
둘 다 화재보험,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600만 원, 400만 원으로 가입을 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세가 하락을 했어. 그래서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이야. 자, 그럼 이제 현재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현재의 보험 가액, 이 경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됐어? 800만 원이 됐어요. 그치? 그런데 보험 금액으로 가입해 놓은 게 얼마였지? 원래의 시가를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1000만 원이었어. 그래서 현재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초과했죠. 근데 이게 또 뭐야? 두 개의 서로 다른 보험사의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로 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치? 중복보험입니다. 응.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23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가와 나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 사고가 동일하죠. 둘 다 건물 X에 대한 거고요. 보험 사고 화재와 관련된 거고 A, B로 보험사가 다르니까 맞고요. 그 다음 가와 나의 보험금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그치 가입 당시에는 둘 다 1000만 원이었잖아. 보험 가입도 1000만 원, 보험 금액도 1000만 원. 근데 현재는 보험 가입이 800이 되면서 일치하지 않게 됐죠. 그 다음 3번 보험 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가와 나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군. 왜? 이건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시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 다음 4번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가와 나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손해보험은 사고가 발생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사고가 발생을 안 한 거잖아 지금. 그럼 받을 수 없죠. 그다음 5번 갑이 가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럼 나만 가입한 거네. 그럼 보험 금액 얼마예요? 400만 원이네. 그러면 나의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지. 지금 아무리 보험 가액이 떨어져도 800만 원이라서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초과 보험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초과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다음 24번으로 갈게요. 24번. 이제 이 상황에서 건물 X에 정말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야. 건물 X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0%의 손실이 발생했대. 그러면 일단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손해보험은 손실 난 만큼만 보상을 해줬어. 이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현재 시세가 800이죠. 800인데 50%의 손실이면 얘는 얼마를 보상해줘야 돼? 일단 400만 원을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 반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는 보험 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최고 금액, 보험 금액 얼마였어? 600만 원. 여기가 최고고 여기 한도 안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런데 중복보험에서 기억하시죠? 연대 책임지게 돼 있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 배상해 줘야 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지? 비율에 따라서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대 몇이었지? 600대 400이니까 얘는 몇 대 몇이야? 3대 2의 비율이네. A하고 B가. 맞나요? 자,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A는 각 보험사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이만큼 줘야 되고 B는 이만큼 줘야 된대. 자, 그러면 현재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일단은 A에는 무조건 600이 들어가야 되고 B하고 C가 합쳐서 몇이 돼야 돼? 400이 되겠지. 3대 2의 비율로.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뭐밖에 없죠? 네, 3번. 정답 3번. 맞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여기 지문은 끝내고 바로 다음 이어서 28번부터 32번 지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번부터 32번 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양전자 단층 촬영, PET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이거는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래요. 양전자 단층 촬영, PE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기술이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도 설명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몸에다가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게요. 일단 대사량이란, 여기 세포의 대사량할 때 대사량이 또 뭔지 설명을 해주네.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대. 아, 그러면은 뭔가 봤을 때 대사량의 차이를 보면서 얘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이거를 파악하는 건가? 그다음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맞네, 이들의 분포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랑 비정상세포는 대사량이 달라. 그래서 대사량이 다른 그 비정상세포의 반응을 통해서 분포를 확인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아직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를 확인해? 어, 여기서 말한 이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 추적자를 주입해야 된대. 아까 여기서 뭘 한다고 했지? 특정 물질을 주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야? 아, 방사성 추적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추적자가 뭐지?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이 방사성 추적자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이래요. 뭘까?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구나. 어,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게 왜 쓰이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하고 유사하대요. 아, 얘는 뭔지 모르지만 포도당하고 비슷하구나. 그 다음,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되는구나.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 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는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머무른대요. 아하, 방사성 추적자라는 거를 넣어가지고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는 걸 일단 이해했어. 근데 이 방사성 추적자는 포도당하고 뭔가 비슷한가 봐요. 그쵸? 근데 포도당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포도당은 포도당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는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돼. 하지만 다른 점은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방사성 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포 안에서 머무르는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3문단 세포 내에 축적된 머무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서 축적이 된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대요. 근데 이때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을 해서 소멸하는데 이때 두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대요.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일단 이 흐름대로 읽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이 되어서 몸 밖으로 나온다. 뭔지 모르지만 이 방사성 추적자가 계속 세포 내에서 쌓여 있을 때 이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무너지면서 뭔가 양전자라는 걸 방출하고 그게 몸속의 전자랑 결합해. 에너지로 바뀌어.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야? 이 기술에서 바뀐 이 에너지가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이 돼서 몸 밖으로 나온대. 어. 근데 이 부분을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문단이랑 연결한 다음에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뭔지 모르지만 180도 각도라는 건 그냥 이 각도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쌍의 뭔가가 방출이 됐다는 건데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서 검출이 되고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먼저 문제를 훑어보신 분들은 파악이 돼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저는 이런 과학기술 지문을 볼 때 은근히 도움이 되는 게 오히려 그 어려운 지문으로 나와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 그림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31번 문제를 보면 이제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넘어가서 지문을 읽었더라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얘가 뭔 거야, 그러면? 이게 PET 스캐너인 거잖아요. 수많은 검출기들, 이거 다 검출기네. 이런 검출기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원형으로 검사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거지. 여기 지금 인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뭔 거야? 검사 대상인 거네요. 그쵸? 어?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에너지가 어떻게 나온다고?
검사 대상은 인체 안에 있는 이 부분인가 봐. 그치? 그러면 얘를 둘러싸고 있는데, 인체에서 어떤 부분을. 자, 그러면 얘가 아까 180도 각도로 한 쌍의 감마선으로 이렇게 방출됐구나.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스캐너가 검출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 과학 지문이 나오면 일단 한번 그림을 훑어보고, 이 그림이 혹시 이제 지문을 읽다가 이 설명 혹시 이 그림인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이해에 도움이 개인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활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이 방금 봤던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그치? 좀 전에 봤던 부분을 볼까?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도 어땠어? 여기 검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 이 검출기의 이 부분에 어떻게 한 거야? 도달을 한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고 했어. 그게 뭐야? 여기. 이게 동시 검출 응답선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갈게요. 다시 앞으로. 그래서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는 개념이 또 나왔고요.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잠깐만 볼게. 자, 봐봐. 이게 만약에 이 한가운데가 검사하는 대상이야. 어. 요 한가운데가 여기에서 감마선이 방출이 된다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만 해도 어때요?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얘의 길이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같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문 단어로 가시면, 감마선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계수라고 한대요. 하지만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 이유는 뭐지? 여기 있잖아. 발생한 이유. 몸의 어느 지점에서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로 설명했었죠. 다음,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동시계수를 인정을 해주자 하는 거를 설정을 해놓고,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취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동시계수 시간폭 안에 도달했다고 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유효하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먼저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 이거를 뭐라고 한대? 산란계수라고 한대요. 다음,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에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되는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 이거를 랜덤계수라고 한대요.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 이게 참계수라는 거네요. 이게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시계수 시간폭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1번을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본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히려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금 그 참계수, 산란계수, 랜덤 계수를 봤는데 그게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고 갈게요. A, B, C가 있고요. 이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차가 5나노세컨드, 7나노세컨드, 10나노세컨드 이렇게 각각 나와 있고, 근데 A에서 C는 모두 동시계수 시간폭이 12나노세컨이래. 근데 아까 일단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을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유효한 걸로 간주한다고 했어. 그렇지만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서 산란계수와 랜덤계수 예가 나왔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 보자. 일단 얘네들은 다 똑같은 거고 얘는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야. 자, 갈게요. 자, 그럼 A는 봐봐요.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5나노세컨 안에 왔고, 그러면 얘는 뭐지? 유효한 거잖아. 산란계수나 랜덤계수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럼 얘는 뭐야? 방해받지 않고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한 참계수가 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 B는 그럼 뭐에 해당할까? 일단 B하고 C는요 다 12나노세컨 안에 들어왔어. 하지만 B는 어때? 검출기에서 나갈 때 얘가 어떻게 됐지? 진행 방향이 꺾였어. 바뀌었어. 근데 그 안에 들어온 것 뿐이야. 그럼 얘는 뭐예요? 산란계수. 그 다음 C는 뭐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 하나에서 나오는데 얘는 도달을 못했고 이쪽만 도달했어. 얘도 어때? 여기 못했고 여기 도달했는데 이 두 개가 마침 180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얘 뭐예요? 랜덤 계수입니다. 음. 자, 그럼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할게요. 1번.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계수. 맞아요. 그 다음 B의 경우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어. 그치? 여기 바뀌었죠? 하지만 동시계수 시간폭 내에 도달했다? 맞고. 그 다음 C의 경우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어. 왜? 랜덤 계수라서. 됐고. A와 B의 경우 동시계수 시간폭이 만약에 8나노세컨이었다면 산란 계수는 검출되지 않겠군. 확인해 볼까요? 자, A와 B의 경우 8나노세컨? 8나노세컨이라고 해도 둘 다 그 안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산란 계수가 검출? 될까 안 될까? 검출? 되겠지. 응. 왜? 산란 계수인 B가 어쨌든 이 8나노세컨이라고 해도 얘는 더 안으로 들어와서 유효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래서 검출이 됩니다. 다음 5번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겠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동시 검출 응답선이라는 건 직선인 거잖아요. 여기 얘, 얘, 얘라고 봤을 때 검출은 여기 있지 얘. 얘네들도 다 여기에 있지. 그러니까 B와 C는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동시 검출 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28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내용 일치 문제부터 확인을 할게요.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이거 어디 나왔었죠? 1문단에 나왔었습니다. 어디 1문단 마지막에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세포 뭐 이걸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28번에 1번 여기 있고 그 다음 2번 PET에서 동시검출 응답선은 직선 형태로 표현된다. 이거 우리 방금 하고 왔는데 어디 있었어요? 이것도 4문단에 이거에 대한 설명 있는 부분에서 나와 있죠. 여기 있어요.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28번에 2번도 있네요. 그 다음 3번 PET의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 아니지. 방출된 감마선을 스캔하는 게 PET 스캐너 아닌가요? 어디 나왔어? 4문단 처음에 나오잖아요. 몸 밖으로 감마선이 나와. 그치? 여기 에너지가 돼가지고 뭐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된다고 하잖아.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서 뭐해?
검출이 되는 거지 방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답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화 기술이다. 바로 처음에 나왔었어요. 1문단에 보시면 아이고 보험이네.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나왔어요. 28번에 4번도 있고. 그 다음 5번. P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이다. 아, 이것도 사실 이제는 이런 문제는 안 보고 풀어야지 되는 거지. 어디 있었어? 여기. PT 스캐너는 이런 구조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8번에 5번까지.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방사성 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비정상 세포 내에 다량으로 흡수되어 축적된다. 이거 어디서 확인 가능하죠? 여기. 아까 여기 봤다.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르고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 추적자. 29번에 1번. 그 다음에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응? 그게 아니잖아.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로 얘가 흡수가 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 3번. 일반 포도당과 유사하다. 이것도 아까 했다. 포도당과 유사해요. 하지만 다른 거 뭐였지? 달리 세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했어. 여기서 확인 가능하네요. 29번에 3번. 다음.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건 어디 나와 있나요? 이 문단에 역시 같이 있어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 29번에 4번. 그 다음에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이건 사실 거꾸로 써 있는 거지. 하지만 같은 말이야. 봐봐. 방사성 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방출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 했어?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가 결합되어 있는 거 방사성 추적자 맞죠? 그러니까 원래 써 있는 거랑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을 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29번에 5번도 맞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0번으로 갈게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사실 이거 문제를 지문하면서 했어요. 뭐였지? 기억의 그 이유 뭐였어? 얘가 이유지. 그래서 얘들아 30번은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29번에 2번, 30번에 5번. 전제를 추론하는 거는 사실 본문을 바로 위에 찾아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자, 넘어갑니다. 32번. A에서 이 사전적인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나오면 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게 뒤에 있는 거를 좀 요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넣어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봐봐. A부터 갈게요.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특정 물질을 부어넣어. 괜찮죠? 그 다음 2번으로 가면 B. 어딨지? 전자를 방출한다. 전자를 내보낸다. 맞고.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자, 검출기에 도달한다. 검출기에 다다른다. 괜찮죠? 그 다음에 D로 가면 유효한 성분으로 간주한다. 유효한 성분으로 추측한다? 간주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걸로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는 거야. 그렇다고 취급해주는 거야. 근데 추측은 아니죠. 다릅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2. 새로 만들어 정해두다. 정해두다. 동식에서 시간폭을 적절하게 정해두다. 맞죠? 자, 그래서 얘들아 사실 이거 우리 이미 아는 단어거든요. 우리 그 로봇시대 인간의 일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유추라고 했었어요. 지금 여기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설명은 유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간주하다도 같이 적어드릴 테니까 간주하다의 뜻도 같이 적어두시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서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기거나 그렇다고 그렇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거나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